네, 안녕하세요. 6월 26일 교양 있는 선정주의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의 저는 유아라 기자입니다. 우리 배상훈 교수님도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은행이 소비자를 속이고 등쳐먹는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편파TV가 오늘부터 매월 한 번씩 금융정의연대와 콜라보 방송을 합니다. 두 분 일단 오늘 첫날이시니까 인사도 좀 해주시고 금융정의연대에 대해서 소개도 좀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득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맡고 있는 전지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매달 한 번씩 금융정의연대 분들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이 사모펀드라든지 은행권에서 벌어지는 이 어마무시한 사건들에 대해서 달아주실 텐데, 우리 금융정의연대가 그 사모펀드, 금융거래 정보 유출, 뭐 은행권 채용비리 이런 문제 등 금융권이 연루된 문제들을 공론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보 방송으로 할 때 뭐 단독도 좀 주시고 금융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정보 같은 것도 좀 편파TV를 통해서 소개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첫 주제는 저희가 은행권 채용 비리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 문제를 좀 짚고 가기 전에 얼마 전에 또 지금도 핫 이슈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를 가지고 공정 시비가 붙었어요. 은행권 채용 비리 문제도 다르지 않은 불공정과 공정을 관통하는 그런 얘기인데 요 문제에 대해서 좀 짧게라도 좀 짚고 넘어가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저는 흥국생명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정규직 출신인데 노동자 활동을 해고되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2005년도 해고되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꽤 강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위, 기술직들,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측이 어떻게 꼬드겼냐 하면 임금 인상 많이 해줄게. 그 대신 아웃소싱 동의해달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신이 좀 살아 있었죠. 가장 큰 무서운 프레임이 어떻게 수위가 한 달에 월급이 연봉이 4천만 원이 넘냐. 운전수가 어떻게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냐. 기술직들 연봉이 너무 높다라는 것들이었는데 그거는 전체 수익에서 나누기 때문에 사실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게 구분들이 그렇게는 없었는데 네. 이게 1917년 IMF 이후에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사실은 아버지 자리 뺏어서 아이들 비정규직 자리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정례고제 도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대 간 경쟁 구조로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인천공항 문제도 사실은 들어가게 계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정규직, 그러니까 청년들은 저 자리가 내 일자리가 뺏어간다라는 시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노노 간의 갈등에 세대 간의 갈등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 배상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가지고 이제 오늘 네. 계속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무엇인가 노노 간의 싸움을 붙이고 선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뭐 출처가 확실하게 화학되지도 않은 얘기들을 통해서 일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은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히 그 자극적인 얘기들만 오가고 있어 갖고 제대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당연히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을 이제 일자리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은 상황에서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지혜 국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청년으로서 굉장히 이 사안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좀 많이 났었어요. 화가 많이 났고,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이란 뭔가, 채용비리 얘기하면서도 이제
문제 본질이 이제 공정이었다 보니까 네. 불공정이 문제였다 보니까 조금 더 문제 본질을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인천국제공항 상황을 보면서 뭐 그전에 서울교통공사 문제도 있었지만 공정이라는 말이 너무 오염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들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게 정말 공정이 맞는 건 건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체제 전환에 있어서의 어떤 진통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분노와 잘못된 지점의 분노와 이기심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정말 공정과 불공정을 얘기할 때 이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소위 뭐 백이 있고 돈이 있는 이런 부모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직장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등하다고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오늘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를 좀 예.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가 2017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먼저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죠. 줄줄이 그 다음부터 시중은행 전체가 다 털렸는데 요거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두 분 중에 어떤 분께서 전재 국장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2017년에 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추천인 명단을 공개를 하면서 이게 우리은행 추천인 명단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채용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러면서 이제 금감원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를 해라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하나도 채용 비리가 없었다. 채용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결과를 발표해서 금감원에서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간 거죠.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실제로 채용 비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검찰 수사 결과로 채용 비리가 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세간의 의혹들이 모두 다 그렇죠. 사실이었던 걸로 네. 확인된 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네.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신한은행은 첫 번째 금감원 조사에서 빠져요. 그 1월 달에 금감원이 검사를 했는데 신한은행은 빠졌는데 얼마 전 KBS 시사직격에서 보도한 내용에 보면 금감원 부원장 뭐 애들 전직 모피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의혹은 금감원에서 빼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1월에서 빠지고 5월에 김기식 원장이 새롭게 왔을 때 네. 이제 수사가 된 거였고요. 그다음에 당시 최원식 원장이었는데 이걸 3년간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년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양반이 하나금융 부사장 출신인데 네. 5년을 하니까 금감원장이 명함에 금감원장도 추천했던 게 나와서 그 문건이 이제 출처는 뭐 세간에 도는 건 하나은행 경영진이 금감원장을 잡으려고 터뜨렸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나왔다는데 그 내용은 사실 하나은행 경영진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금감원장은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채용 비리로 시작해서 금감원장이 물러난 사건으로 좀 이상하게 됐죠. 네. 꼬리가 몸통을 잡아먹은 결과를 또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최원식 원장은 잘못했죠. 처음부터 5년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되는데 뭐 저는 도덕이 재발이 지린다고 자기도 그 3년 전에 뭐 습관적으로 저는 추천을 했으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관행이었던 네. 건 거죠. 채용 비리라는 게. 그들은 간행이라고 하고 우리는 특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혜가 관행이던 예, 상황 예.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죠.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비리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 사실 그때 이 사건이 되게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국공 사태처럼 이렇게 분노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참 무슨 사태요?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아니 그보다 많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많이 터졌는데 체감되는 분노가 이렇게 컸었나 그때도? 그때도 이런 그죠. 생각. 왜냐하면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은행의 채용 비리의 유형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학벌주의 스카이. 그러니까 스카이를 붙이기 위해서 밑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점수를 내려잡아서 밑에 있는 스카이를 붙였던 사건이었고요. 신한은행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힘 있는 아버지 엄마 백들을 가진 분도 있었지만 여기는 좀 다른 데와 유별나게 신한금융의 임원들 자식들 소위 말하는 현대판 음서제도 세습인 네, 거죠. 세습이죠. 예. 아버지 엄마가 의회에서 신한은행에서 근무하게 되는 거. 그래도 재밌는 사실이요. 조금 떨어지는 친구는 신한은행으로 못 들어오고 신한카드, 신한생명 자기들끼리로 민망한지 그래서 지금 신한카드, 신한생명은 아직도
검찰 수사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있었잖아요. 성별 차별. 그건 사용도 전 은행에서 있었죠. 다 일어났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당시 노동부 장관이 김영주 장관인데 네. 신한은행 청탁자 명단에 김영주 장관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각 노조에서 남녀고용차별법 시정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유야돼서 허지부지 끝난 사건 중에 하나라서 좀 그때 당시도 김영주 장관이 여성부 장관으로 여성으로서 오히려 더 나서야 되는데 왜 저게 안 되는지 라는 말들이 노조들 통해서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좀 불법적인 문제들을 좀 다뤄야 할 장관이 오히려 좀 피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던 건 그쵸,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피해자가 아니고 청탁자의- 공범 청탁자. 청탁자? 청탁자. 지금 현재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네. 한다면 물론 김영주 의원은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한은행에서 그 청탁을 받은 사람은 다 유죄 판결이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청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유죄 판결이 나왔고 신한은행에서는 이건 뭐 KBS에다가 인정한 사실인데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화는 받은 바 있으나 부정 합격시킨 건 아니고 합격 여부를 알려줬다. 무슨 그건 뭐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뭐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지만 합격자는 왜 국회의원한테 먼저 알려줘요? 그러니까. 참 합격자 알려주는 선 서비스도 신한은행이 하고 아니, 있는 것입니다. 그 금융정명대에서 이런 거 뭐 사업 같은 거 하면 뭐 당이랑 정당이랑도 이렇게 접촉할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 쪽은 이제 은행권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 좀 어때 적극적인가요? 어때요? 사실 이 문제 가지고는 민주당하고 안 해봤습니다. 거짓말하지 왜냐하면 마세요.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안 해봤던 게 사실 이거는 심상정 의원이 폭탄을 터뜨렸고 그 다음에 금감원이 붙었고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 수사에 집중을 했지 민주당이 나서고 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근데 당시는. 이슈가 터지면 원래 정당들이 좀 개떼같이 달려들잖아요. 전재욱 국장님 보셨을 때 어땠어요? 민주당의 스탠스가 좀 적극적이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음. 민주당이 적극적이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 안에 소속 의원이 네. 또 연루되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또 지금 채용 비리가 2017년도에 터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나온 게 지금 민정수석실 감찰 문제로 다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건 채용비리하고 좀 다르고요. 네. 채용비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사모펀드 DLF 펀드 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장을 중징계를 했는데 이분들이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장 지주회장님을 연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지주회장으로 유력하셨던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 징계가 제재가 확정되면 안 되는데 묘하게 청와대가 감찰이 시작한 게 이 제재가 확정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였는데 뭐 한 측에서는 우리은행은 호남인맥을 통해서 투서가 들어갔다고 그러고 한 측에서는 하나은행은 부산인맥을 통해서 청와대 투서가 들어갔다. 부산님. 왜냐하면 부산 상고가 노사모가 그렇죠. 있어서 그쪽 투서를 통해서 들어갔다라는 썰이 있는데 뭐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에 많은 투서가 들어왔다는 게 언론 보도에서 나왔고 그걸 바탕으로 청와대가 감찰을 해서 털었는데 금감원장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격가지로 별건으로 우리의 은행 비밀번호 징계를 안 했다. 직무유기다. 해서 제재해라라고 이제 금감원에 통보했는데 저희들이 납득 못하는 게 거기에는 금감원 감찰 대상은 금감원장과 금감원장이 임명한 부원장까지인데 부원장은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부원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장까지 이제 징계 대상에 들어갔고 그게 왜 그러니까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감찰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장은 직원이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아닌데 왜 직무감찰을 했냐. 금감원 창사 이래 처음이랍니다. 그럼 직무감찰을 하는 곳은 감사원이죠. 그리고 그쵸. 징계를 통보를 하더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하게끔 하는 게 그쵸.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행권 청부 청탁 감찰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채용비리하고 좀 다른 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좀 이 사건은 저는 뭐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수사 쪽에서 한번 보는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지뢰밭이면서 노다질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캐면은 노다진데 그게 지뢰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디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연관시킬 수밖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심스럽고 흔히 말하는 수사당국이 조심스러운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딱 보면은 누구 하나가 추천이 들어오고 전화가 들어오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검찰의 입장 뭐 어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파는 게 낫다. 아니면은 차라리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뭐 고소 고발된 거 조금만 하고 많은 형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위험한 검찰 관계자가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하나. 이게 어떤 일관된 형태의 어떤 이런 도움이 받고 주는 관계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부서라고 하면. 근데 이건 도대체 감을 못 잡는. 어디서 전화 올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상황. 얼마나 만연해 있으면 채용비리 문제가. 그러니까 전화 한 번 왔는데 면접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거를 그냥 전화만 받은 상태를 이걸 어떻게 봐야 돼? 당연히 압력으로 보겠죠. 압력인데 그게 막 몇 개 쌓이면은 어쨌든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것을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당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야당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어디 국장일 수도 있고 그럼 검찰 어떻게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청탁자 명단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 본부장이 추천한다? 급이 낮아요. 국회의원은 부행장, 행장급이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사람들끼리 통화를 하고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제 그 리그에서 행장의 관심사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행장이 추천했는데 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 아니고 다만 관행상 알아봐 준 거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오죽 못했으면 행장이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게 하나가 그치. 있고 행장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안에서도 1도품, 2도품, 3도품, 4도품, 5도품 그렇죠. 있는 거 그럴 수 아니냐. 있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탁차의 신분도 나뉘진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불공정 이슈인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어쨌든 근데 이게 이 채용비리 문제가 민간 기업에서 있어도 큰 문제가 될 일인데 은행은 또 민간 기업이랑은 다른 다르죠. 곳이잖아요. 어떻게 공공성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은행권에서 벌어진 채용비리는 민간 기업과 어떻게 별개로 나눠서 봐야 될까요? 은행들이 사기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은행들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은행도 있고 실제로 뭐 IMF나 이런 일들이 터지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은행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짙고 더군다나 은행들의 이제 국민들이 예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예금을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더욱 공공성을 띄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금감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감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켜야 되는 건데 신뢰를 지키고 근데 이 채용에서 이 공정을 잃었다는 거는 신뢰를 잃었다는 거고 그럼 공공성을 잃었다는 거죠. 이번에 채용 비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은행이 또 뭐 시내 직장이라면서요? 숨겨놓은 시내 직장이 아니고요. 드러난 시내 직장이죠. 연봉 높고 고용이 다른 데보다는 정년까지 갈 확률들이 높은 건데요. 자, 이 주장을 은행들이 처음부터 합니다. 은행은 사기업이다. 사기업이 채용 아니냐. 저는 그 주장을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사기업은 마음대로 부정 채용하면 되냐. 삼성이 쉽게 말해 권력자의 청탁을 받고 최순실의 청탁을 받고 최순실 딸을 성적도 안 내는데 넣으면 그럼 이건 부정이 아니냐는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걸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우려냉장 판결에서 명확하게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1심도 신한은행 조영병 회장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공성, 공적자금 투여, 그다음에 금감원의 금융당국의 지휘감독 뭐 이런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신한금융의 조영병 회장이 2심 재판 때 이거는 뭐 참관했던 기자가 알려준 건데요. 판사가 사기업이라고 주장할 거냐 그거 아닌 거 알냐. 대법원에 판례가 나와 있다. 첫 번째. 그럼 네가 모른다고 주장할 거냐? 그럼 그 모른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걸 잘 모른다고 주장해라. 이거였기 때문에 가지는데요. 지금 하나은행도
제일 재판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은 하나은행이 먼저 시작했는데 신한은행은 작년 12월에 판결이 났는데 하나은행이 먼저 시작한 하나은행은 지금도 재판 중에 있거든요. 지금도 정인을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하나은행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당사자들이 사기업이다 자유다. 뭐 있는 거 기업의 아니냐. 자율성을 예, 존중해달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정 채용 비리가 기업의 자율성에 속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거죠. 진짜 예. 말도 안 되게 네. 사회 계약이잖아요. 청년들과 맺어진 이제 계약의 일종인데 이걸 어긴 거면 사실 저는 사기라고 보거든요. 그쵸, 채용 사기죠. 사기라고 보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고를 냈어요. 이렇게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고를 내야죠. 아니 은행장이 뒤로도 채용할 수 있다라고 공고를 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안 그러면 공고를 낼 때 말 잘 타는 사람은 그렇죠. 네. 그러고 애초에 이런 사람 뽑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화 오면은 이 사람 우선 채용한다라는 걸 해놓고 네.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편법을 다른 방법, 불법을 사용했다라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웃기겠다. 국회의원 자녀는 뭐 우선 채용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 이게 옛날에 우리 경험하실까 모르겠지만 이력서 많이 적으면요. 꼭 아버지 직업도 갔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이력서에. 그래서 면접 볼 때 아버지 보고 학력은 당연히 들어간 거였고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만 들어갔느냐 부모님 직업만 들어갔냐 재산도 들어갔어요. 재산도 들어가죠. 들어갔어요. 할 때는. 몇 천만 원에서 이렇게 늦게 쭉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가 이 채용비를 하면서 충격받았던 것들은 네.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우리 때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은행은 한 과에 한 명 정도는 갔기 때문에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30년 동안 6월 항쟁 이후에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의 이 스카이 공고와 특히 하나은행에서 스카이를 뽑아주는 것들이 밑에 대학에 딱 학벌 서열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것들이고 그 한 친구가 이번에 KBS하고 취재를 했는데 소송을 하고 싶다는 거죠. 처음에는 용기를 못 내요. 왜 용기를 못 내냐면 자기는 계속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은행을 상대로 이 일을 제기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금융권 취업을 못하죠. 그러니까 금융권으로 가고 싶은 경우 친구들은 떨어져도 계속 금융권을 도전하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공기업과 비슷하게 안정적 직장의 연봉도 공기업보다 많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삼성만큼 선호하는 직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또 하나 장점이 있는지 뭔지 아십니까? 노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삼성 네. 노조가 힘들구나. 삼성은 무늬만 노조고 여기는 노조가 그것도 산별 노조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힘의군형에서 제가 봤을 때는 노동조합과 은행하고 비슷한 숫자이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도 지금 계속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55세에서 작년에 56세로 늘어났거든요. 네.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삼성을 들어가면 40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여기서는 금전적 사고만 안 치면 50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입사해서 생존하는 생존율이 제일 높은 직장이 공기업 1순위, 2순위가 금융권. 그래서 이렇게 신의 보시면 직장, 됩니다. 꿈의 직장 하는 건 거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시중은행들의 인사과장에 알게 모르게 모임이라고 할까 리스트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냥 밉보이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든 시민단체든 어쨌든 시민단체가 이걸 공론화해도 수사기관에서 이제 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정치권에서도 좀 밀어주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그 윗사람들이 다 연루된 문제다 보니까 다 소극적인 그런 상황인 건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은행이 대부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버지 직업으로 백으로 부모의 백으로 들어온 사람은 부정채용자는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피해를 본 피해는 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재 사무국장님이 피해자를 지금 면담도 했거든요. 네. 그 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진행까지. 당연히 토스를. 요거 편집해 주세요. 생방송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우리은행 피해자가 찾아왔었는데 예비 합격자였거든요. 네. 예비 합격자였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글썽글썽거리면서 그쵸. 찾아왔는데 왜냐면 계속 금융권에 도전을 하셨던 거예요. 매년 우리은행에 지원을 했었고 최종 단계까지 갔었는데 자기가 피해자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이제 시사직격에 채용비리 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오셨는데 아 자기도 피해자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채용비리 피해자분들의 특성이 자기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문제 제기하기도 너무 어렵고 다시 왜냐면 계속해서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게 찾아오셔서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다시 채용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나 붙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채용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그 명단에서 정말 합격권 순위였는지 예비 합격 순위도 몰랐거든요. 아 인사 서류를 다 파기했다고 우리는 측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 파기한 건 맞아요? 아니죠. 그걸 모르죠. 어. 그래서 검찰에선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 채용 서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건데 판결문상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파기를 했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는 합격 순위를 모른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 대상이었는지만 알았어도 알면 이걸 포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음 아프다 진짜. 네, 채용 기회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 계획으로 이제 우리은행뿐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부산은행, 대구은행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네. 때문에 부정으로 입사한 사람들은 이제 해고를 시키고 해고가 아니죠. 입사 취소를 시키고 피해자들은 이제 구제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금감원은 피해자가 특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재판 판결로 인해서 이제 금감원으로 입사를 했고 그다음에 저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특별 채용을 통해서 시험을 줘가지고 피해자들이 채용되는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은행이 작년에 끈질긴 KBSK가 뉴스를 취재했을 때 이게 이제 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판단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이제 국회를 가서 제안을 했죠. 이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신데 한 분은 어쨌든 이 문제를 터뜨렸던 당사자였던 심상정 의원이신데 우리은행이 그때 와서 자기한테 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꺼이 뭐 국정감사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민주당도 민명덕 의원실에서 민명덕 의원이 하자라고 이야기 이게 청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청년들의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친구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가 자기가 시험을 기회를 얻어서 떨어져도 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그러면 평생 좋은 글씨로 가슴에 한을 담고 살아가는 게 평생 상처가 상처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주게끔 했으면 좋겠다면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감사의 문자였는데 좀 제가 너무 눈물이 나면서 가슴이 아프더라니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도 사모펀드 한다고 우리은행 대법원 확정 판결된 거 잊고 있었거든요. 아니 너무 나쁜 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금융정리연대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금융권에서의 부정비리가 너무 만연해 있어갖고. 네. 그러니까 아니 눈 떴다 가면 감았다 뜨면은 사건 터지고. 쓰레기 같은 소리.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당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시험을 보는 사람. 아니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되게 큰 박탈감과 상실감 그리고 이거 거의 뭐 그냥 칼로 찔린 거나 다름없는 건 건데 자기가 찔린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구제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피해자 파악이 먼저죠. 그렇죠. 네. 파악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피해자가 있는지를 하는데 문제는 걔네들이 그 은행권 애들이 그냥 파기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치. 서류를 왜 파기해? 그러니까 파기 안 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근데 서류는 파기하는 게 맞죠. 개인정보인데. 그런데. 근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인사서류는 10년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상 10년 정도 보관 의무가 있으니까 10년 보관하고 그 뒤에 이제 폐기하는 걸로 주장을 하고 그냥 기간은 좀 연장이 됐는데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 거라서 폐기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피해자 구제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활동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그 저희들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은행에 시작했고 또 우리은행은 공적 자금만 투여된 은행이 아니라 대주주가 아직도 예금보험공사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정의연대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금융적폐로 제일 많이 꼽았고 채용비리만큼은 발본세거나야 된다는 게 80%가 넘었어요. 세대 구분 없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필 규정이 아닌가. 권선징악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필 규정은 하자. 네. 그거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눈물 흘리는 그 친구에게 대한민국은 좀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피해자 구제도 중요한데 이런 범죄 행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 가해자들을 조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주 회장님들은 계속해서 연임을 꿈꾸시고 계시고 또 집행유예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연임에 성공한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피해자들은 이렇게 좀 신음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됐고 거의 다 이제 재판 1심까지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은행이나 대구은행이나 이런 데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도 논평을 내고 했었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처벌로 어떻게 채용 비리가 근절이 되겠냐. 솜방망이도 아니야. 이거 거의 그리고 징역 나오고 벌금 나오고 해도 다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처벌이 아닌 것 같고 사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채용비를 저질러도 처벌이 저 정도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점점점 이 고위직들의 채용 비리에 면역이 생겨서 또 그랬구나지 이게 막 분노할 맞아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 건 거예요. 일정 정도 저는 플리바게닝이 작동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제 수사기관에서의 야료가 뭐냐면은 이걸 파헤치기 힘들면은 암시를 주는 거죠. 요 정도 구형을 할 거다. 요 정도 구형이면 이제 집행유예 된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서로 땀 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집행유예 정도 나오면은 다시 연임된다는 거 그거 딱 되면은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다 그냥 짜고 치는 곳으로. 예. 그러니까 계속 금융비리가 터져도 이건 채용비리가 터져도 또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권의 수뇌부들도 별로 그렇게 처벌받다는 생각을 안 해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금융 소리를 듣기 싫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채용비리는 금융감독원이 제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이 지적했던 대로 바뀐 게 뭐냐면 금융 관련 법규 위반만 제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박근혜 때는 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융회사들은 검찰 수사 들어오든가 기소가 되면 아니면 문제성 경우가 되면 다 사표를 냈어요. 이제 문제성 경우는 임기를 보장받고 그다음 못하는 건데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기조를 딱 읽으니까 신한금융의 조영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연임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집행유예 그러니까 판결 나기 전에 그러니까 집행유예 나오고 근데 저는 그 집행유예도 웃기는 게 신한은행이 채용비리는 맞는데 피해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 피해자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100명 뽑으려고 했는데 10명 더 뽑았다. 그렇죠. 그러면 그 10명을 안 뽑아도 되는 거 뽑은 거는 제가 아니냐. 그래서 실행을 안 하고 1월 달에 되는데 이분들 연봉이 20억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년이면 판공비, 법인카드 그리고 한 금융회사의 왕국 아닙니까? 제가 신한만 따지면 신한생명, 신한은행, 신한카드 줄줄이 다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따지면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투 계열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있고 지주회장이라는 전직 은행장 아니면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함영주가 부회장인데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재판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은행 모범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직원은요 기소되면 다 직무 배제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CEO들은 대장들은 안 그렇다? 안 그렇고 지금 계속 연임까지 하는 후한무치한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되면 직무 배제.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 들어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바꿨더만 이게 지금 이분들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연임까지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말 하면 청와대 박근혜가 최순실 인사청탁으로 정찬호 금융위원 부위원장을 시켜가지고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해요. 결국 성공만 청탁이 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찬호 부위원장이 예를 듭니다. 채용비리로 그만두라면 그만뒀어요. 박근혜 때는. 근데 이게 잘못되었 그 관행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제도가 미비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음. 직원들은 직무 배제되면서 기소가 되면 CEO들은 연임할 수 있고 네. 이것도 불공정한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재발 방지 대책일 것 같은데 좀 우리 국장님께서 재발 방지 대책 뭐가 있을까? 채용비리, 은행권 채용비리를 좀 막기 위해서. 은행권 모범 규준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얼마나 효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왜냐면 다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은행들이 저희가 예전에 한번 주장을 했던 게 청년 단체들이랑 같이 얘기했던 게 채용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처벌도 강화해야 되고 이걸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한번 기자회견도 하고 논평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법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는 채용비리가 이렇게 만연해 있고 국회의원도 연루가 돼 있고 이러면 국회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정비가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처벌이 네. 좀 강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일단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장이어도 기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저 법을 이야기했는데 저 법이 지금 업무방해입니다. 면접관의 업무방해로만 네. 처벌을 받다 보니까 약해요. 음, 그러니까 사기로 가야 되고 서류는 저는 10년 보관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희 은폐를 못 시키게 만들고 두 번째는 이 청탁자 명단을 무조건 공개하게끔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서 공개가 안 되게 돼 있는데 누가 청탁을 했다라고 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청탁자 명단 한번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형님한테 누가 인사청탁했다고 마찬가지로 청탁자 명단을 공개하면 이제 못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명단이 공개됐을 때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이제 국회 법이 지금 논의가 안 된다면 저희들은 공범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도덕이 재발해 버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밝혀져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도 기회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제도가 유지되길 바라는 거 아니냐. 전화 한 통으로 뭐 최소한 합격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는 뭐 이것들을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좀 특히 나서야 되고 특히 이제 민주당이 180석 아닙니까? 이제 한국당 핑계 못 대니까 나서서 개정을 해야 된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불공정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게 정말 한국 사회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에 고민만들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백과 뭐 부모의 돈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손쉽게 신의식장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불공정한 건 거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몇십 년간 일해서 정규직 전환되는 게 불공정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연대해야 하는 건 거잖아요. 결국엔. 누군가도 언젠가도 이제 불공정한 사건을 이렇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건 거니까 좀 그런 면에서 우리 채용비리, 은행권 채용비리 이슈 금융정의연대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다뤄줘. 저도 기사를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채용비리 건조를 위한 콜라보.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등희 대표님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오늘 시간이 40분이나 됐어요. 그럼 이거 여기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오늘 제가 원래 유하라 기자님하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KBS에서 보도됐던 자료 중에 저도 하나 입수를 한 게 제보받은 게 있는데 네. 법원에서 추천했던 명단들을 신한은행에서 이거 이제 채용비리 안에 들어간 건 아닌데 관리하는 게 있어요. 누구 자식이고 어떻게 해야 돼서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 네. 그게 보면 심지어 대법원장 운전기사의 자녀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문건의 중요한 의미는 뭘 말하느냐 하면 신한이 특이자들을 이렇게 관리했다는 거죠. 단순히 메모만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왜 채용을 해줘야 되는지 그 근거가 담긴 게 KBS 시사적격에서도 보도를 했고 저도 대가성 예, 제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가성이 문제가 아니라 네. 신한은 지금 간단하게 행장님이나 부행장님이 특이자 명단을 줬다라고만 인정을 하고 있지 채용의 필요 근거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데 KBS 시사적격이 법원 문건으로 공개했던 것들은 왜 채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내용들이 있는 그 거죠. 근거가 뭔데? 법원에서 우리하고 유대관계라든가 어떻다. 그게 대가성인 건 거잖아요. 대가성이 아니고
잘 봐달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보험을 드는 거죠. 미래에 그러니까. 법원에 갔을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한은 법원하고 특별 시공국 관계가 있어요. 법원 금고를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고를 따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건데 제가 이 문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가져오기로 했는데 안 가져왔는데 보니까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신한은 이 변명이 궁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채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의 문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재판에서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특이자 관리 명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쪽지만 전달했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라는 네.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2부는 지금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여권 인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두 분이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정종건 편집장과 배상훈 우리 교수님과 두 분의 뭐 토론 같은 방송이 진행될 테니까요. 15분 후에 다시 20분 후에 네네 20분 후에 다시 봐주세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